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품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구조를 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실습부터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는 앞에서 컨트롤러를 추가해 줬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컨트롤러를 추가를 똑같이 해줄 건데 프로덕트에 대한 컨트롤러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New의 자바 클래스에 프로덕트 컨트롤러라는 자바 소스 파일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처음이니까 제가 입력을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게요. REST 컨트롤러라는 애노테이션을 주고, 그리고 리퀘스트 매핑에 밸류는 products, 그리고 메서드는 post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리퀘스트 매핑이 매핑될 메서드가 있어야겠죠. 프로덕트를 반환을 하도록 합니다. HTTP의 응답으로 프로덕트를 주는 거죠. create product라고 해서 지금 이 메서드는 프로덕트를 생성하는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 프로덕트를 생성해서 넣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리턴 프로덕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 리퀘스트 바디 부분은 빨갛게 나와 있는데 임포트가 안 돼서 그렇고요. Alt 엔터를 눌러서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직 이 저장하는 부분, 프로덕트를 저장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마저 구현을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소스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고 run application.main 이라는 걸 눌러주면 되겠죠. 자, 지금 로직을 간단히 보면 아직 저장하는 부분은 없긴 하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퀘스트 바디, 즉 요청의 바디로 들어가 있는 이 프로덕트를 그대로 반환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요청으로 한 걸 그대로 응답에도 넣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맨을 켜서 이 로컬호스트 8080의 프로덕트로 요청을 보냈는데 이때 바디에 로우는 로우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제이슨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냈을 때 응답으로 그대로 잘 와야 되겠죠. 근데 응답으로 잘 오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보내보세요. 자, 보내보시면 이런 식으로 406 not acceptable이라고 에러 메시지가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06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히 프로덕트를 저장하는 로직을 구현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이 인텔리제이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이 프로덕트에 응답을 해주는 부분, 이 응답을 만들어낼 때 이 응답으로 만들어지는 제이슨 문자열은 이 프로덕트가 가지고 있는 값을 빼서, 즉 필드를 가져와서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그때 그 필드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get 메서드가 호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 get으로 여기 있는 이 필드들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하는 건 이 프로덕트에 getter 메서드들을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getter 메서드들을 추가를 해주려면 이 프로덕트로 가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generate로 가주세요. 그러면 여기 getter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필드들에 대해서 getter를 해줄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들을 다 선택을 해주세요. Shift를 누르고 여기까지 이렇게 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 get ID, get name 이렇게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가 가지고 있는 필드들이 모두 getter 메서드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포스트맨으로 요청을 해볼 건데요. 애플리케이션을 당연히 재시작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재시작을 시켜준 다음에 getter를 추가한 상태로 요청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06이 안 떠야지 맞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06이 안 뜨고 우리가 요청으로 보냈던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가 리스폰스로도, 응답으로도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이 될 만한 부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id가 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널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id를 지정해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요청에도 안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 id를 추가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이 프로덕트가 저장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을 리스트에 추가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을 리스트에 추가하는 로직을 만들어 봐야 하는데 잠시 즐겨찾기 서비스에서 사용했던 컨트롤러 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즐겨찾기 서비스에서는 즐겨찾기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러에 저장을 하고 있었죠. 여기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리스트에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드는 상품 관리 애플리케이션도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 상품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컨트롤러 말고 다른 컨트롤러에서 상품을 조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컨트롤러가 다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할 겁니다. 컨트롤러는 외부와의 데이터 교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체를 따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웹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패키지를 어떻게 만드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할 텐데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그 고민에 대한 해결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영상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라는 걸 사용해서 패키지를 나눌 겁니다.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단지 애플리케이션 코드들을 레이어를 나눠서 배치하는 거고 레이어를 어떻게 나눌지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할 건 도메인 주도 설계라고 불리는 개발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레이어드 아키텍처입니다. 이 방법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레이어를 나누는 이유와 그 장점 정도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총 4가지로 계층을 나누는데요. 4가지 계층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표현, 응용, 도메인,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이 있습니다. 각각의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면 표현 계층은 인터페이스 계층이라고도 부르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에서 보면 컨트롤러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겠죠. 다음으로 응용 계층은 표현 계층의 호출을 받아서 자원을 저장하거나 저장되어 있던 자원을 조회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자원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상품 같은 게 해당합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서비스라고 부르는 코드들이 위치를 합니다. 다음으로 도메인 계층은 도메인의 핵심적인 지식이 있는 계층으로 도메인 객체라는 게 위치합니다. 여기서 도메인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거나 이게 도메인 주소 같은 걸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분야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상품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도메인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상품을 관리하는 도메인인 거죠. 상품 내에서도 상품에 대한 주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인 도메인이 나눠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정의한 프로덕트 같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도메인 객체가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도메인 계층은 다른 계층이나 외부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은 특정 구현 기술의 종속적인 코드들이 들어가는 계층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저장하는 곳이 지금처럼 리스트일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조회하는 로직과 리스트에 저장하고 조회하는 로직은 크게 다를 겁니다. 만약 이 둘 사이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면은 최대한 코드 변경은 이 인프라스트럭처 계층 내에서만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좋겠죠. 다른 코드들에도 영향을 주면 그 코드도 같이 수정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패키지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됩니다. 표현 계층에는 컨트롤러가 위치를 하고 응용 계층에는 서비스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에는 리스트로 상품을 저장할 수 있는 레포지토리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메인 계층에는 상품에 해당하는 프로덕트 클래스가 들어갑니다. 각각의 의존성 방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존성은 한쪽이 다른 쪽의 코드의 변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걸 의미를 합니다. 컨트롤러가 서비스에 의존하고 서비스는 레포지토리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모든 코드는 도메인 계층의 프로덕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가지는 강점은 강의가 진행되면서 점점 깨닫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응용 계층에서 인프라스트럭처 계층 쪽으로의 의존 방향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은 기술에 대한 구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코드가 여기에 의존을 하기 시작하면 구현 기술이 달라졌을 때 서비스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객체지향적인 개념을 통해서 개선해 볼 겁니다. 그럼 이 구조를 실습을 통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 가지 패키지를 추가해 주면 되겠죠. 패키지를 추가하는 방법은 소스 코드를 추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 이 기본으로 생성된 패키지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New에 패키지를 해서 패키지를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일단 프레젠테이션부터 추가를 하고 나머지 패키지들은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추가를 해보세요.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추가를 했고 여기에 각각의 패키지로 클래스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프로덕트는 도메인 객체라고 했으니까 도메인으로 위치하는 게 맞을 거고요. 이런 창이 나오면은 리팩터를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컨트롤러는 프레젠테이션. 네, 이렇게 두 개는 이동을 했고 나머지 두 개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애플리케이션에다가는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라는 코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인프라스트럭처에는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라는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클래스는 추가해줬고 그럼 이제 각각의 코드를 작성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빈 등록과 의존성 주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만들기 위해 new 키워드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에 익숙할 것 같은데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땐 일부 클래스들은 new 키워드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만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히는 new 키워드로 만들지 않는 게 오히려 성능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스턴스를 새로 만드는 연산은 제법 무거운 연산입니다. 따라서 새로 만들지 않고도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거죠. 새로 만들지 않고도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클래스는 필드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오직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로직만을 사용하는 클래스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코드들 중에서는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프로덕트는 반대로 각각의 프로덕트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하나만 만들어서 계속 재사용하는 존재,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빈이라고 부릅니다. BEAN, 여기 나와 있는 이 빈이죠. 물론 빈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만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이 떠 있는 동안 재활용합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애너테이션을 붙여주기만 하면 이 빈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이 뜰 때 특정 애너테이션이 달려 있으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빈으로 등록을 하고 필요한 곳에 그 빈을 주입시켜 줍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레스트 컨트롤러나 서비스, 레포지토리 같은 애너테이션이 달려있는 클래스들을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관리하는 주체인 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오토와이어드 같은 애너테이션이 붙어있는 곳에는 그 빈을 주입시켜 주는 겁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그림을 이해한 다음 이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빈이라는 걸 등록하고 주입하는 걸 알게 됐으니 이제 각각의 코드를 작성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비스에다가 애너테이션을 달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라고 애너테이션만 달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컨트롤러 쪽에다가는 어떤 코드를 작성해줘야 하면 이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라는 걸 의존성 주입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다 보면은 거의 똑같이 작성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 주입을 받는 걸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필드에다가 넣어서 이 필드에 넣어놓고 계속 재활용을 하는 거죠. 네, 이 코드를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덕트 컨트롤러가 생성이 될 때 그때 이 프로덕트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필드인 이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를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죠. 뭐 정확히 말하면 파이널이 붙어 있는 게 더 정확하긴 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컨트롤러는 처음에 이 컨트롤러 자체도 빈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때 이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 역시 빈으로 등록이 되고
이 심플 서비스 프로덕트 서비스가 빈으로 등록이 된 걸 의존성 주입을 받아서 이 프로덕트 컨트롤러에서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레포지토리 코드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레포지토리 코드 역시 이번엔 레포지토리라고 애노테이션을 붙여주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 리스트는 임포트 문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프로덕트를 저장하는 코드 역시 추가해줍니다. 이 프로덕트 리스트에다가 프로덕트를 저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리턴 프로덕트를 해줍니다. 자, 이 코드를 잠깐 살펴보면 여기 있는 이 레포지토리 애노테이션은 역시 빈으로 등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 빈으로 등록하는 게 서비스, 레스트 컨트롤러, 그리고 레포지토리 이렇게 각각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부적인 동작이 조금 다르긴 한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빈으로 등록된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카피 온 라이트 어레이 리스트는 그냥 어레이 리스트하고 기능적으로는 동일한데 동시성 문제, 즉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는 동시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동시성 문제로부터 조금 안전하게 스레드 세이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동시성 문제는 여전히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의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 add에서는 프로덕트를 이 프로덕트 리스트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 add를 하는 거라는 거 간단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장된 거를 여기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를 사용하는 코드를 심플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다 추가해 줘야겠죠. 이건 그냥 제가 코드를 추가한 걸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코드는 아니라서요. 자, 코드를 추가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얘 역시 add를 가지고 있어야 됐는데 이건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다가 add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받아서 여기서 리턴으로 줘야 컨트롤러가 다시 리턴으로 받아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으로 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컨트롤러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 컨트롤러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를 사용하는 코드를 추가해 주면 되겠죠. 여기에 파라미터로 받은 이 프로덕트를 그대로 넘겨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재시작시켜서 잘 저장이 되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재시작은 시켜줬고 한번 이렇게 바디는 똑같이 해서 샌드를 보내보면 자, 여전히 아이디가 널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해봐야 되는 건 이 아이디를 발급받도록 추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를 발급을 해주고 아이디를 발급받고 그게 리턴으로도 오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아이디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덕트에 set id, 즉 아이디에 대한 세터를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다른 필드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에 대한 세터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여기서 아이디를 저장하는 이 리스트를 들고 있고 아이디를 저장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얘가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 아이디를 발급하는 행위를 추가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아토믹 롱을 해주시고요. 시퀀스에 아토믹 롱이라고 해주시고 1번부터 이렇게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롱이 아니라 이 아토믹 롱을 쓰는 이유는 얘 역시 이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토믹 롱을 통해서 발행을 하면은 같은 아이디는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씩 계속 증가하는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프로덕트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set id를 하고 시퀀스에 대해 get and add 라는 이 메서드를 호출해서 아이디를 발급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메서드를 통해서 발급하지 않고 다르게 발급을 하면은 이 아이디가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발급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바꾸기만 해도 아이디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재시작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애플리케이션 재시작했고
한번 요청을 해보면 자 아이디 1번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디가 일씩 증가하면서 발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이걸 적용해서 상품 추가 기능을 구현해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음 시간에는 DTO라는 존재와 그리고 게터, 세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